꼭 부부가 같이 사는 건 아니잖아요. 사별을 하거나 이혼을 하거나 졸혼을 하거나 또 별거를 하거나 이런 특별한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이제 나이 들어서 이런 말씀도 많이 드립니다. 저는 자매들끼리 같이 사는 거 참 좋은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업플러스 구독자 여러분, 숭실사이버대학교 교수 이호선입니다. 노후에 누구랑 사는지가 전 중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전 이런 말씀 드려요. 나이 들어서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살지 말고 괜찮은 사람하고 살아라. 요새는 부부기가 길어졌어요. 부부기라고 하는 건 부부가 처음 결혼해서 죽을 때까지, 한쪽이 떠날 때까지의 순간을 우리가 부부기라고 부르는데, 요새는 평균 부부가 함께 사는 그 시점이 50년이 다 넘습니다. 길게는 90년 넘게 사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러면 부부가 거의 1세기를 같이 사는 거예요. 이를테면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도 지금 벌써 64년째 같이 살고 계시거든요. 누군가는 64년의 생을 살지도 못해요. 그런데 부부는 지금 이제 그렇게 오랜 세월을 살게 되고, 더 많은 부부들이 그렇게 오래 살게 될 거거든요. 근데 배우자가 과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인가? 참 이거는 안타까운 질문이지만 아닌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부를 4글자로 평생왼수 이렇게 부른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만큼 희노애락이 있고 살기가 또 늘 좋았던 건 아니기 때문에 조론이라는 것도 하고 그러죠. 바라건대 그 사람이 여전히 좋은 사람이길 바라고요. 그 사람이 여전히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길 바라요. 다만 그게 안 되더라도 그냥 내가 좀 편안한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 사람하고 살기에 익숙한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부부 사이가 너무 안 좋은 부부들은 전 조론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다면 어쩔 수 없는 경우는 서로를 고통스럽게 하고 서로의 존재에 생채기를 내면서 서로 영혼을 갉아먹는 부부들은 좀 따로 살아도 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같이 살아야 될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인격이 좀 좋은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인격이 좋은 사람이라는 건 뭐냐면 늘 하하호호 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그럴 수 있다고 말해주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을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면서 A라는 지점이 있자면 이 사람이 B라는 면모도 가지고 있어서 난 이 사람이 괜찮다라고 생각해 라고 하는 두 면을 다 볼 줄 아는 사람은 저는 인격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비교적 잘 용서하고 때로는 그 지점에서 나를 잡아주고 때로는 내 강점도 볼 줄 아는 사람이 있다면 전 이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이고 인격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내 옆에 있고 나랑 오랫동안 살 수 있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꼭 부부가 같이 사는 건 아니잖아요. 사별을 하거나 이혼을 하거나 졸혼을 하거나 또 별거를 하거나 이런 특별한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이제 나이 들어서 이런 말씀도 많이 드립니다. 저는 자매들끼리 같이 사는 거 참 좋은 것 같아요. 형제들은 같이 못 살아도 자매들은 또 같이 살더라고요. 자매들은 어머니로부터 공통의 DNA를 가지고 있어서 대부분 평생을 서로 협업하며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매도 살더라도 한 집에 살면 안 되고 가까이 살기를 권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각각 결혼하고 성인으로 각각 따로 살면서 친하긴 지냈지만 한 집에서 부대끼는 건 여전히 자매들도 똑같거든요. 섭섭한 것도 똑같고요. 그래서 가까이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 정도로 아파트 한 단지에 다른 동에 살면 참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우리가 보통 그런 관계를 구기식지 않을 거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나 서로는 간섭은 최소화하는 이런 관계를 같이 하면 참 좋겠다. 그러면 배우자랑 그럼 어떡하냐 물어보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견딜만 하면 그냥 웬만하면 좀 봐주세요. 그 배우자 밖에 나가도 어디 가서 의지할 데가 없고요. 나 아니면 또 등 붙일 데도 없는 사람이 또 내 배우자거든요. 그래서 못마땅하고 또 못난 인생 살았다 할지 모르겠지만 나랑 50년 60년 살았다는 얘기 뭐냐면 나는 이제 그 사람을 다루는 법을 아는 거예요. 어른들 하는 말씀 있어요. 없으니 아쉽네. 딱히 같이 살 사람 없으면 50년 60년 우리 따뜻하진 않아도 인간이 나쁘지만 않다. 아유 그래 그냥 산다. 이런 정도 얘기 나올 정도 되면 그냥 같이 사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내가 힘들 때 내 머리에 찬물 수건 좀 얹어주고, 내가 힘들 때 소리 버럭버럭 지르면서도 같이 병원 가주는 건 또 배우자밖에 없더라고요. 사별은 정말 힘든 일이에요. 옛날에는 뭐 남편들이 아내 먼저 돌아가면 화장실 가서 웃는다 이런 얘기 했는데, 사별은 슬픈 일입니다. 누군가는 잠시 웃을지 모르겠지만 그건 아마 부부 사이의 최악의 순간이 너무 길었기 때문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부부들은 아파하고 슬퍼하고, 왜냐하면 결혼은 다시 상대를 낳는 일이라고. 결혼을 하면서 서로를 다시 낳는 거예요.
서로 배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면서 조형, 서로를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서로의 조각가가 되는 겁니다. 부부싸움을 많이 하면 상대방에 대해서 엄청나게 욕도 하고 안 좋은 사람으로 서로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 누가 조각했나? 그 사람의 조각이 상당 부분은 내가 한 조각이다 라는 건 서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잘 조각을 하든 저렇게 잘못 조각을 했건 어쨌든 한 생 살아가다가 누군가는 죽어요. 잊고 있는 게 있는데 내가 먼저 죽을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그 사람 먼저 보내고 내가 남았다 한다면 기억하셔야 됩니다. 전 세계에 상담하는 사람들이나 정신과 의사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스트레스 지수가 있어요. 홈즈와 라헬라고 하는 두 사람이 만든 스트레스 지수인데 그 스트레스 지수에서 배우자 사망이 스트레스 100입니다. 100점 만점에. 그만큼 타격이 큰데 생각해 보세요. 미우나 고우나 그 사람하고 내가 지낸 세월이 있는데 그 얘기는 뭐냐? 우린 서로 좋게든 싫게든 길들여진 겁니다. 단순히 그 사람만 길들여진 게 아니에요. 그와 함께 있었던 분위기도, 감정도, 공간도, 시간도 다 길들여진 거예요. 그러다 갑자기 절반이 훅 사라진 건데 그건 절반 이상이 사라진 겁니다. 길들여진 내 모든 부분이 다 사라진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별을 했을 때 꼭 잊지 말고 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 뭐냐? 장례해야 돼요. 이 장례식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그냥 아유 슬프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장례는 산 사람과 떠나간 사람 몸을 분리하는 과정이에요. 입관하고 그 다음에 하관하죠. 아니면 입관하고 화장을 해서 분골하고 그 다음번에 이거를 납골을 하든지 산골을 하든지 이렇게 하는데 이게 뭐냐면 몸과 몸이 서로 분리되었다는 아주 상징적인 행사예요. 3일장을 하거나 뭐 4일장을 하거나 간에 그동안 우리가 충분히 애도하는 겁니다. 떠나보내는 그 과정을 아파하고 슬퍼하는 거예요. 그런데 장례식장에서 너무 대접하느라고 또 너무 울면 안 될 것 같아서 울지 못한 분들이 계시는데 그거 나중에 병됩니다. 울 수 있을 때 울어야 돼요. 이 상주들이 충분히 울도록 하는 거. 그래서 옛날에는 어이 어이 하면서 울음을 울어주는 사람도 있었는데 충분히 우는 그 시간이 나중에 아우 내가 너무 울었나 싶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 스스로를 위한 애도이자 떠나간 자를 위한 애도를 함께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 해야 될 게 뭐냐면 사구제예요. 종교 중에서도 기독교에 속해 있는 분들은 사구제를 안 하시죠. 대신에 추도식 같은 형태로 사구제를 하기를 저는 권해드려요. 왜냐하면 사구제라고 하는 게 불교에 의하자면 영혼이 이 땅에 머물러 있다가 사구제를 하고 나면 그제서야 이 하늘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몸과 마음의 완벽한 이별, 안녕을 구하는 시기거든요. 그 49일 동안에 우리는 그가 없는 자리를 알게 되고 슬퍼하면서 동시에 익숙해지는 적응 과정이에요. 이 적응 과정을 통해서 뭐 하냐면 마침표를 하나 딱 찍는 겁니다. 이제 그는 갔습니다. 그는 이제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점을 찍어서 문장을 끝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나 그게 관계가 영원히 끝나는 건 아니죠. 우리는 그들을 기억하고 여전히 사랑하지만 떠난 그 사람이 우리의 일상의 바지가랑이를 더 이상 잡지 않고 우리의 발목을 잡지 않고 다시 일상으로 건강하게 돌아가게끔 하는 거예요. 심리치료 쪽에서는 뭘 얘기하냐면 누군가를 떠나보내고 난 다음에 2달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를 슬퍼하고 일상에 아무것도 못하는 우울 상태가 유지되면 이걸 사별증후군이라고 불러요. 이 사별증후군은 우울증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되고 질병입니다. 이때부터는 치료가 필요한 거예요. 의례라고 하는 것이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으로 사람을 이동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장례식이라든지 사구제와 같은 그렇게 몸의 안녕과 영혼의 안녕을 전하는 이런 의례는 꼭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마음에서 완벽하게 이 사람을 정리하고 가족을 떠나보낸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라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사별하고도 안정적으로 적응을 하는데 최소 2년 걸린다 이야기를 해요. 그 2년이라고 하는 건 내가 제때 삼시세끼 다 밥 먹고 일하고 시시때때 이 사람이 생각나서 눈물을 찔끔찔끔 흘리고 하는 것들이 어느 정도 거의 정리되기까지가 2년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2년 동안에 뭐 하냐면 2번의 제사를 지내죠. 기일을 2번 지내면서 이제 그를 우리 일상 속에서 기념하지만 동시에 살아있는 자가 완벽하게 일상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내가 그 사람에게 못해줬던 거 많이 생각나고 내가 그 사람한테 미안했던 것만 계속 떠오르고 그러면서 눈물이 계속 흘러난다? 이거는 질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예요. 2개월이 넘었는데 내가 이 사람을 잊지 못해 병원에 가셔야 돼요. 상담 꼭 받으셔야 됩니다. 전문가를 통해서 충분한 애도 과정을 거치고, 다만 이 지점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떠난 이들의 유품 정리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에요. 유품들 중에서도 남길 건 남기고 버릴 건 버리고 태울 건 태우고 이렇게 또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을 많이 사랑했어. 이 사람이 나에게 굉장히 인생이 중요한 사람이야. 그러면 모든 유품을 다 버리시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대부분 사진이라고 하는 유품이 다 남아있어요. 그 사진은 유품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해요. 왜냐하면 떠난 자가 남아있기도 하지만 살아있는 내가 그 자리에 또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있는 사진 같은 경우는 꼭 남겨두셨다가 때로는 그를 기념하면서, 때로는 그를 기억하면서 그 사람에 대한 추억을 다시 헤아릴 때 우리는 내 과거를 다시 헤아리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게 그를 기억하는 것이 때로는 우리를 위로하는 과정이다라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첫 번째 추도식이나 이런 거 할 때 사진이나 이런 것들 내어놓고 같이 가족들끼리 얘기하셔야 돼요. 그게 그분을 기념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남아있는 우리 유가족들을 다시금 달래고 다시금 건강한 애도를 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